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보는 송욱근 혼술타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한꺼번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원재 TV 대표, 김철현 서울시 전 의원, 정계환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보다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분이 지금 투입이 돼서, 제 쪽에는 두 분이 상당히 긴장을 하는 지금 그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 치열한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라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다른 패널의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처럼 우선 첫 번째 순서는 한 주의 베스트 정치인 그리고 워스트 정치인, 자, 보드에 쓰시죠.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당직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는 당원존에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과 간담회를 갖는 이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자, 한 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 정치인, 자, 들어주십시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어느 분을 하는지. 김기현, 이재명, 김기현, 용해인, 김두관, 김재원. 역시 우리 정계환 평론가께서 다른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제 옆에 있는 송원재 대표부터 왜 김기현 베스트, 워스트, 이재명인지 설명을 주시죠. 당직 인선 무난하게 했고요. 네. 연포탕 이제 끓이기 시작했다. 시간을 연포탕은 그렇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연포탕을 천천히 끓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당 내분 수습이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힘겨워 보입니다. 이제는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상황까지 왔다. 그런 점에서 워스트로 잡았습니다. 예, 우리 김철현 의원께서는 베스트는 김기현 마찬가지고, 또 용해인 의원, 공항에서 네. 이게 기빈실을 이용했던. 자, 일단 김기현 네. 베스트는 같은 이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되면서 일단 대통령실 원했던 당의 대표, 어쨌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제 정한되면서 좀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우리 정당 관계가 좀 안정이 됐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김기현 당대표 소통 행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전당대회 때 경선했던 뭐 한교안 후보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도 만났고, 이제 천하람 후보도 곧 만날 예정이고, 당년 정도 좀 되는 데다가 그저께 보면 어제 뭐 이재명 우리 민주당 대표도 만나서 어떤 여야 간의 소통 정치 행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김기현 뭐 대표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실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포공항의 귀빈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용했지만 우리 보좌관들이나 우리 기자분들도 많이 귀빈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행들이라든가 특히가 조금 사라졌는데, 용해인 의원이 어떻게든 간에 뭐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그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비겁한 게, 어쨌든 그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의원들처럼 자기는 절차를 잘 몰랐다. 약간 면피성 또 뭐 회피성 그런 이제 변명을 일관을 해서 굉장히 조금 실망스럽다.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기본 소득당 의원인데 좀 기본이 안 된 그런 행보를 보였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의미에서 네. 용해인 의원을 이번에 월스트 의원으로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정계환 평론가께서는 베스트 김두관, 워스트 김재원 했는데 제가 맞춰볼까요? 왜 그랬는지. 예, 말씀해 보시죠.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저기 사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재원 의원은 5.18 관련 발언, 그거 같은데 맞습니까? 두 번째는 맞고 첫 번째는 다른 견해가 좀 겁니까? 다른데요. 저는 김재원 의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 활동할 때까지도 그래도 강성은 아니다. 약간 좀 불편하게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지난 대구시장 또 경선에 나왔다가 낙마하고 난 뒤에 방송 활동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대체로 우리 이제 방송에 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좀 반영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석 최고위원 되고 나서 광주와 관련된 발언, 헌법 수록 문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거꾸로 가서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제 발언을 하는 걸 보고는
야, 김재원 의원조차도 젊은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게 비정한 정치 현실인가? 아니면 원래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 이런 것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감출 수 없었고요. 김두관 의원은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원내대표가 되어서 대여 관계를 새롭게 이제 정립을 할 것이냐. 현재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기반이 좀 약하긴 하지만 지금 당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김두관과 같은 합리성을 가지고 투쟁력도 함께 겸비하고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이전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을 직접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은 김두관 붐을 일으키면서 반드시 이 사람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김두관 의원을 베스트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뭐 반론하실 거 없죠? 베스트 워스트라는데 뭐 그 사람 베스트 아니다 워스트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상당히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죠. 방문 중이고 1박 2일로 갔는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측도 있는데, 자, 일본 방문 한 줄로 표현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뭐 속담도 좋고 사자성어도 좋고 이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국익 외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 완전히 정반대로 보는데, 지금 핵심은, 제가 볼 때 핵심은 이 일본이 지금 그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 그 화답을 하느냐, 그게 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뭐 수출 규제 해제라든가 이런 조치가 나오면은 또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현 단계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를 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 현 단계에서 이것을 이 한 줄로 표현을 하면은, 자,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김철현 의원께서 대도무문, 그 예. YS가 즐겨 쓰던 이야기 맞습니다. 아닌가요? 이 대도무문입니다. 이게 예.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대의 앞에서는 정도의 길밖에 없다. 이게 대도무문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90년 우리 YS 때, 그 YS가 민주화의 우리 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두 축이었는데,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그래서 90년도에 그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그다음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하고 해서 3당 합당을 합니다. 그 3당 합당이 기본이 돼서 92년도에 진짜 이제 새로운 진짜 문민정부, 그러니까 군부 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문민정부를 탄생을 하는 게 이 대도무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92년도에 집권하면서 하나회가 척결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와의 투명화를 위한 고명실명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12.12 특별법으로 이어져서 뭐 지금 어제 이제 뭐 이 전두환 손자가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는 학살자, 뭐 검은 돈이 실제 이런 게 드러났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초를 열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도무문,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는 하나를 좀 맥을 끊고 가야 된다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굴욕 외교, 뭐 조공 외교 아니냐, 3자 배상, 그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모든 게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고, 그 부분에 저는 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를 미화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채 거의 국교 단절 수준으로 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뭐 욕먹을 각오로 지금 방위를 하게 된 거고, 방위의 성과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가는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번 방위에 나서는 뭐 이 대통령의 마음도 굉장히 무겁겠지만 비장한 마음으로 간다. 그래서 이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가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위의 이 장도는 대도무문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도무문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그 YS가 클린턴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YS가 클린턴한테 이 대도무문이라는 액자를 선물을 했어요. 한자로 써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클린턴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그것을 그때 YS 통역이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그렇겠죠. 통역을 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 이야기는 저거를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그 정계한 대표께서는 일본 사랑하는 만큼 한국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어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뭐 다들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뭐 두 가지로 얘기하면 좋아서 충격받은 분도 있고요. 저처럼 완전히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빡쳤어. 어떻게 이제 저렇게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아주 중도적 신문과 인터뷰를 할 때 저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일본을 사랑하는구나. 대통령으로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보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의 궤적에 비춰봤을 때 나는 진심으로 일본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고, 근데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일본은 너무너무 깨끗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일본 국민들은 이것을 과거에 자신의 부친이 1966년도에 일본 유학 시절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갔을 때 그런 걸 느꼈다. 이런 걸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빠져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한일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어떻게 일본과 합의해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만 저렇게 나열하는 걸 보고는 와, 진짜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한국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권한들이 국민 통합이나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만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는 것을 매일 국민들한테 공포스럽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본다면 저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본인이 부인함으로써 앞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오늘 민주당의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이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되돌려 버릴 것인데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마치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정치적 후과 문제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 혹시 반론 없으신지. 예. 예, 저는 저 대표님 먼저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고독하지만 준비된 만남. 저는 고독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과거냐 미래냐를 놓고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 지금 과거에 5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한 선택이었다. 그다음 준비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일본 이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한미일 정상 연설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고 내일은 어제 발표를 했죠. 용인에 이제 대규모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반도체 밸리를 조성하겠다. 300조를 투자하겠다. 이게 전부 윤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는 더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흡족한 것은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또 5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런 기대로 보시면 지금 컵에 물을 반을 채웠는데 아직 반은 지금 기시다 총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5월까지 이게 다 채워지는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큰 그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한미일 협조 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조금 전에 정계한 대표께서 저는 아주 중대한 화두를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탄핵,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탄핵감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탄핵감인가? 그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판결을 안 따른 건 문재인 정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강제징용 소송이 그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서 1, 2, 3심 전부 다 이 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법원에 와서 1심, 2심 승소를 했는데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2018년 10월 30일하고 11월에 하나는
신일본 제철, 하나는 미쓰비시인데 그때 대법원에서 그쪽에서 배상을 안 하면 재산 압류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3년 이상을 전혀 무방비로 있다가 일로 넘어온 거예요. 윤석열 정부로. 자, 그래서 그런 사정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탄핵에 대해서 탄핵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철원 의원께서는? 저는 뭐 좀 더 뜻밖의 상황인데, 이게 헌법과 법률이라는 유한 사항에 대해서 좀 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을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본인들이 지금 직접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 제3자 방식을 이용한 것이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 저는 뭐 좀 민주당이 좀 설명을 할 때 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아까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 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친일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조공외교, 뭐 구력외교, 뭐 한국민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은 저는 다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송 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조금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 국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큰 빚을 지는 건 맞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 방일에서 돌아오게 되면 저는 이 대통령이 관저에 우리 그 정치인들만 부르지 말고 강제징용 우리 피해자분들 생존해 계신 분이 지금 한 3분 남아 계신데 관저로 모셔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의 좀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도 지금 본인들이 우리가 지금 뭐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일본이 침략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한국민이 당했던 고통이나 피해는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가 뭐 위안부 할머니 후예들이고 우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우리 후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그대로 가져가되 지금 현재 그분들이 아마 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루만지고 껴안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미래로 가자. 그러면 깡패가 깡패 짓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 역시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뭐 이러나 저러나 미래가 좋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지금 거두절미 미래를 강조하는 것은 저는 뭐 정치적인 수사로서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자가 양보하거나 강자가 관용을 하거나 강자가 사과하는 게 아니고 약자가 피해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래로 가는 부분에 지금 국민적 정서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반드시 거꾸로 돌아와서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는 뭉개고 다시 시작하지 이대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탄핵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장애 투쟁에서 윤석열 퇴진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왔는데 이 정책의 여장이면은 주요 당직입니다.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가 탄핵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탄핵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탄핵 정국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정기환 대통령. 저는 이제 탄핵의 사유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 내용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건 법치주의 위반이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지만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탄핵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이제 내리는 그 과정이니까 이 한 가지의 사유로는 되지 않겠지만 지금 천공의 국정 개입 문제, 그 다음에 해외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그리고 현재 법 위반과 관련된 일종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치주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뭔가 혼선을 준 것이다라고 해버렸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스픽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송국근의 혼술타임입니다. 스픽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몸 풀었습니다. 이제 몸 풀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인데, 자,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자, 어제 그 김기현, 이재명 첫 만남에서 협치를 강조를 했죠. 두 사람은 악연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대장동 의혹 가지고 막 공격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봉고 파직, 위리 안치,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어제 격주 정례 회동을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공통된 공약을 추진하는 추진단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협치 현실화 될까요? O 아니면 X? 협치 현실화 된다. O, X 두 번. 우선 저 X 같이 드신 분이 있고 우선 O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협치가 계속 될까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한적 가능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세모로. 그래도 가능 쪽에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비대위 체제일 때도 협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와 협치를 이야기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방탄 상황으로 되어 있는 한은 지금 협치가 꺼낼 뭐 어떤 여지가 만들어지지를 않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회에서는 협치를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어제 만났는데 김기현 대표로서도 협치를 해야 될 지금 상당히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국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민생과 민주당을 방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부분을 분리를 못합니다. 분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분리를 해야 이게 정상인데 분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민주당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낮게 하기 위해서는 협치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급한 이번에 뭐 반도체 부분도 이제 합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액 조정하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는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철현 의원께서는 그 다른 이 주제에서는 그 송원재 대표와 입장이 비슷한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네요. 협치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이 민주당에서 김기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용산 출장 소장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는 날, 이제 선출된 날, 그 민주당의 논평이 나왔는데 뭐냐면 허수아비 대표, 바지 대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치 현장에 한 20여 년 있었지만 이렇게 저급하고 저질 논평을 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의 당대표가 새 대표 선출되는 날 그 대표를 향해서 바지 대표다, 완전 뭐 허수아비 대표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당대표가 용산 출장 소장 정도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의 대표회담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바로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가 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저는 한 번 정도는 만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통령 깜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카운터파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의 시각이면 뭐 그저께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여론을 의식해서 한 번 정도 만나줬을 뿐이지 아마 추가적으로 두 분이 만날 일도 없고 협치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글쎄요 이제 총선이 한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협치는 없이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정면 대결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여야 대표가 만난 부분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전혀 앞으로 뭐 이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협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럼 그 협치가 안 되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상호간에 다 있는 거죠. 상호간에 다 있다. 정기환 대표께서는 협치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거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협치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전국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훑어보면 영수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협치를 통해서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있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꿔야 되는 과제 하나. 지금 민주당 대표로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그러면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현안이면 김기현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해주는 카드 하나와 본인이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해야 되는 그 카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아젠다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죠. 형식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저는 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야 김기현만 쇼했나 이재명도 똑같은 쇼 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지금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진심을 가지고 협치를 해볼 의사가 있었느냐? 저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대표를 만나기 전날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최근에 당대표로 당선되고 난 뒤에 특히 그 경기도 전 비서실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강제살인. 그렇죠. 그런 폭언이 아니고 막말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현 국장께서는 민주당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게 뭐냐.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그 건을 가져와서 정말 오늘 토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것이 이재명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조이고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주제 조금 잠시 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협치를 통해서 뭔가 민생과 또 국가 현안을 풀어나가자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실제로 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변 그 평론가께서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죠. 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당직 인선이죠. 처음에 한 거니까 당직 인선을 했는데 그 라인업을 보고 느낀 점, 뭐 고사성어도 하셔도 되고 속담으로 하셔도 되고 이 뭐 친전 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은 그 친윤 1색입니다. 친윤 1색이고 다만 탈유승민을 한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고 나경원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잠시 내정이 됐다가 그만둔 김민수 대변인 됐고 이런 정도인데 이번 그 체제를 보고 윤석열 정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 체제는 전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이에는 비대위였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집권 여당 이 포진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자 보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손발 맞아야 일이 된다. 이룩 준비 끝. 지금 여전히 적고 계신 정기한 좀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대국민 속임수 이게 연포탕. 자 가장 글자가 많은 그러면은 정계환 대표부터.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활동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연포탕 인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질문하고 솔직하게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국민한테 보여줄 때는 연포탕이라고 이야기가 없고요. 실제로는 그 친윤 세력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당 운영과 관련된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공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것인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연포탕이란 단어를 이럴 때 쓰지 마시라고요. 국민들이 연포탕이 가지고는 좋은 이미지, 술 마시고 우리가 속풀이 할 때 좋은 연포탕 이미지 다 버리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송은재 대표께서 좀 저도 자, 한번 들고 말씀을 해보시죠. 아마 네. 호흡이 맞춰야 된다. 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연포탕도 중요하지만은 이 호흡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저도 연포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낙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포탕이 이번 당직 첫 인선에서 흡족할 만한 연포탕이 다 나와야 되느냐.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임기 내내 연포탕의 부분을 끌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번 첫 당직 인선에 있어서 흡족할 만큼 뭐 모두의 손을 잡는 그렇게 모양이 갈 필요는 없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였습니다. 당정 분리가 무슨 이 국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대단한 헌법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십몇 년 동안. 당정 분리가 안 되면 당정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정 분리를 해서 성공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당정 일체, 물론 견제와 균형 속에서의 당정 일체가 앞으로 어떻게 성과를 거둘 것이냐. 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 이러는데 도둑질이 좀 그런 의미가 그래서 일이 된다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 도둑질도 그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 안 그래서 썼습니다. 도둑질은 좀 부정적인 의미여서. 그런데 이룩 준비과 좀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손발 맞았기 때문에 이제 손발 이륙 맞- 준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여전히 사실은 절반의 정부에 그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임명한 뭐 김명수 사법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그리고 아직도 정부 내에 문정부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그다음 국회에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 한 100여 개 냈지만 몇 개 외에는 지금 처리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민주당이 그 지금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게 단일대우입니다. 단일대우. 단일대우가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누가 그 이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대통령과 함께 이 당정 어떻게 이제 이끌어야 하는 건데 호흡을 맞추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친윤 논란, 뭐 윤심 논란 여러 가지 벌어졌지만 그런 여러 가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윤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고 윤 정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어떤 뭐 의도라든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번에 이 당직 인선은 뭐 손발 맞출 수 있는 이제 이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그 뭐 최상의 조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포탕은 연대 포용 통합입니다. 연포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직 인선 결과 보고 이게 무슨 연포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연포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낙지죠. 낙지인데 김기현 대표는 낙지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양념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양념들이 있고 뭐 미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두 분도 뭐 정책 성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역시 이제 연포탕 인사가 안 됐다는 건 다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뭐 단순하게 뭐 특정 정당이 뭐 예를 들어서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갖춘다거나 아니면 당편과 포용 인사를 하겠다거나 그것은 뭐 선택지지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포탕 하겠다고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까? 근데 해놓고 나니까 연포탕이 전혀 아니에요. 좋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낙지탕이다. 그 낙지탕이면 낙지탕이라고 해야지. 왜 그걸 연포탕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아닌 거를 국민들한테 강요를 하느냐. 이게 지금 김기현 당대표의 순 거짓말이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면 연포탕인지 낙지탕인지 자 연포탕 제대로 끓여졌다 O 안 끓여졌다 X 한번 들어보죠. 연포탕이다 O 낙지탕이다 X. 이걸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 이번에 당직 인선이 첫 인선이 있었죠.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 이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누구였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눈에 띄었느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이 사람이 눈에 띄었다.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강대식, 사무총장은 이철규, 그리고 부총장 배현진, 박성민. 이 사무총장이 중요합니다. 총선 공천할 때 실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석 대변인의 강민국, 유상민, 또 대변인의 윤희석, 김예령, 김민수, 이 정도인데 가장 눈에 띈 인물은 자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강대식. 박수영. 강대식. 박수영 특이합니다. 박수영부터 들어보죠. 이 여의도 연구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추인까지 됐죠 지금? 아직 추인은 안 됐습니다. 내정됐는데 뭐 거의 별 그거 없는 한 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 신경을 쓰고 총선을 앞두고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이 전략입니다. 총선 전략. 여의도 연구원이 사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론조사에서 뛰어났고 여론 분석에서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당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의도 연구원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이 정치적인 이 의미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박수영 원장이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략 큰 틀을 짜는데 박수영 원장이 잘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이번 인선에 그거로 꼽았습니다. 베스트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괜찮은 선택이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다. 자 우리 강대식 의원을 꼽았었는데 우리 김철현 의원께서는 이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분을 도대체 왜 했을까? 도저히 제가 머리를 굴려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TK 출신이고 초선 의원인데
TK 12명 의원 중에서 이분이 대표 상징성이 없거든요. 대표성도 없고. 그렇다고 초선 의원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연결되는 거는 유승민 의원한테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 출신인 거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을 했을까? 특히 유승민계인데 제가 고민한 것 중에 이겁니다. 그때 연포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연포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나 아니면 황교안이나 아니면 천하람, 이준석께서 사람을 추천받기엔 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득표력과 당내 지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일하게 전당대 출마조차도 못한 사람이 유승민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당내에서는 소멸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강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친윤과 그리고 유승민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대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면서 사실은 약간 무늬만 연포탕에 불과한 그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강대식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가장 조금 의외고 좀 신기하다. 단지 이제 이분은 이제 왜 이렇게 추천됐는가를 한번 들어보니 우리 이번에 조직 부총장이 된 그 박성민 의원인가요? 그 이준석 우리 비서실장이 했던 그분하고 같이 이제 구연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함께 이제 초선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추천했다. 뭐 그런 절도 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주목이 되는 인물로 꼽으셨는데 제가 그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면은 강대식 의원은 지금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까지 대구 동구를 그렇습니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됐고 그런데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 불출마 그 연판장이 돌았죠. 초선 의원들. 그때 친유승민계에서 3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강대식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탈유승민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 정계환 평론가께서는 사실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출신이시고 또 지금 대구 스픽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대구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구 상황을 많이 아시는 분이 대구의 동구을 강대식 최고위원 카드가 가장 주목된다 하셨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을 주시죠. 가장 주목된다는 것은 보통 기대할 때 주목된다. 그러니까 제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놀랍다, 스프라이즈하다. 제가 이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배제하고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친유가 아니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결별하고 심하게 보면 배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결별을 이미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로 이제 나타났던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보여주기에는 강대식 의원 같은 분을 이제 최고위원으로 주면 연포탕에서 일단 이영이 되든 기억이 되든 자음 하나쯤은 얹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가 양념을 쳤던 거고요. 두 번째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서는 너무나 쓰기 좋은 카드죠. 연포탕 양념 하나 치고 사람은 특별하게 주문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걱정을 하죠. 이분 동구을에서 공천은 바뀌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서 소외받으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지역 현안을 가져와서 집권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를 시키고 이것을 집권당 또는 대통령이 좀 수행하도록 힘을 밀어주는 이런 인물이어야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빨대 꽂아가지고 완전히 표 다 빨아먹고는 자리를 이분한테 한 자리를 준 걸로 땡을 쳐버렸다. 이게 뭐냐 대구 경북이 지금 당하는 꼬락선이라는 게 그렇게 열렬하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해주고 지금 내려오는 그 대표 후보마다 서문시장 어디 가서 뭐라 그래도 대구 경북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보수의 본산이어서 이곳에서 지지받는 것이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꼴랑 이 자리 하나 주고 존재감도 크게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계산서 다 집을 끝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당헌이 개정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만약에 4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무너지고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그래도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노력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천하용인인가요? 계속 천하동인하고 헷갈려가지고 천하용인. 예. 천하용인이 사실상 이번에 완패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처지를 표현을 하신다면은
뭐 사자성어든 속담이든 저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처음에 이 네 사람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배너를 자처를 했습니다. 네 마리 말이 끄는 배너 전차. 그래서 네 마리 말이 전차를 끌고 있고 그것이 복수극이죠. 영화 배너가.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 복수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했는데 사실 네 마리 말이 전부 다 꼬꾸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도 그 전차에서 낙마를 한 상태다 그렇게 보는데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자성어나 속담으로 이준석의 현 처지를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쓰고 계신 정기환 대표. 예, 먼저 좀 지적해 주시죠. 자, 우리 천하태평, 천하동인, 천하용인, 갈 길 먼데 날은 젊고. 자, 천하태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운율에 맞춰서 막 얘기를 드리면 그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김만배 씨가 이제 1,200억 벌게 된 게 천하동인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천하람조가 천하용인이고요. 그래서 천자 운율에 맞춰서 저는 천하태평 이렇게 좀 했는데. 아, 연구 많이 하셨네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천하태평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요번에 책을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가요? 그런데 지금 3세 때 들어가거든요. 3세. 네, 북콘서트 다니고 있죠. 북콘서트 다니고 뭐 인쇄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이제 천하를 주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최고위원이 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 저수진, 그다음 태용호 최고위원들인데 지금 이준석 가만히 있어요. 상관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당에서 어쨌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 38세 집권당의 대표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하나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굽신거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마음이 좀 느긋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년에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당에서 볼 때는 이준석한테 출마하라고 삼고초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그 사실은 가장 뭐 천하태평한 그런 상태다. 전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시달릴 일이 없다. 단지 이번에 뭐 전당대회 때 그냥 그 뭐 천하람 후보, 천하용인 후보 내에서 나름대로 한 18% 정도 나온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뒤끝이 굉장히 좀 있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는 뭐 재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상태는 천하를 주유하고 돌아다니는 천하태평한 상태다. 전혀 뭐 정치적으로 위기라든가 어려움이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리니까 4월 총선도 출마도 가능한데 지금 제가 사법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무급제. 저는 정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야, 우선 그러면은 이 갈 길 먼데 날은 젊고부터 한번 해보시죠. 정치권에 보시면 매일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윽박 지릅니다. 그런데 실제 고소고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데 이제 이 이준석은 고소를 했습니다. 가세연이었죠. 자신의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자신의 혐의 자체가 진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그 혐의 사실이 공격 사실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만 뭐 금방 뭐 법적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다음 이준석이 또 실수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행동해 오면서 자신의 이 성상남 무고에 대한 고소고발 이 사건과 자신이 정치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탄압당했다,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징계를 받은 일과 이 건에 대해서 전혀 분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계속해 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남아있는 것은 전 대표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소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명예훼손으로 무고죄로 기소가 되면 뭐 상당히 보시면 이 벌금형이라든지 뭐 집행유예 이 정도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용과 그 결과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판결이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이준석 자신의 입장으로 보면 계속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이준석은 이 부분에 의해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날은 저물었다. 그다음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준석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계환 대표께서는 지금 송원재 대표는 날이 저물었다고 하는데 날이 새고 또 새날이 온다고 보시겠네요. 한번 저는 들어봐 주시죠.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사라졌던 천하람의 공간 예, 전략 전술에 실패였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혁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보수 정당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쉬운 점은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천하용인을 가지고 주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처음에는- 배너라고 해버리니까. 처음에 좀 만들어주는 듯하고 또 그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독립선언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던데 점점점 캠페인이 중반으로 치달을수록 더욱더 이준석의 방식대로 끌고 가고 말도 좀 거칠어지고 미래 비전보다는 현안에 대한 집요한 좀 공격, 비판 이런 것들이 대한 세력이 될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도 되겠다는 좀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오히려 좀 더 강한 네거티브 이런 게임에 좀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잃고 말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준석이 과거에 당대표가 됐던 시점과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바뀐 게 별로 없어서 본인은 이번에 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천하람 후보 같은 좋은 자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한 25%까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확장성에도 상당히 피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선거가 끝이 났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긴 과제가 이제 남겨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와 확실한 거래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신인규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요. 이제는 이준석과 사실 나이 차이도 별로 없고요. 그 사람들이 각기 따로 가면서 자신의 팬덤을 만들고 정치적 비전을 갖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집단 게임으로서 의미가 있지. 이준석 한 사람 앞에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척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이런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분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하고 이때까지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와서 일치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저도 시간 다 돼가고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일치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 산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 출마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뭐 개혁 청년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천하람에게 당연히 이준석의 지지표는 몰립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를 보여주면 다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자질이 없다. 뭐 실제 만나보면 정치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고요. 애국심 기본적으로 있고요.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남다르고 희생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이 좀 부족했다 정도는 그러니까 전략적 괜찮지만 실패다. 뭐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원천적으로 부족하다. 후천적으로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뭐 테크닉이 조금 부족한 거죠. 테크닉이 부족했다. 아직 뭐 일천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정치 경제 일천하고 그래도 어쨌든 대구 출신인데 순천에 가서 활동을 한다는 그 용기는 뭐 저 평가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죠. 민주당.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있고 당직을 다 바꾸자. 선출직 최고위원과 이재명 대표는 있고 당직을 바꾸자가 있고 또 하나는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 뭐냐면 비명계에서 나오는 건데 가을까지 그러니까 낙엽이 지기 전에는 사퇴해라. 이게 고민정 의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죠. 낙엽이 지기 전에는 사퇴하라.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 이런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현실화 될까? 자, O 현실화 된다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죠. 사실 이것은 질서 있는 퇴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 사정에 이 두 분보다는 더 정통하신 정계환 대표께서 먼저. 그 고민정 의원의 뭐 진심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구조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개딸들에게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민주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박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당에서 축출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하느냐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통제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경험했던 지난 10년의 역사는 당대표직을 물러서서 나서는 순간 이재명은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죠. MB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인 민심이다. 지지했던 77.7%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직 개편이나 인선을 통해서 일시적 봉합을 하자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이 체제대로 가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당내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연결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또 변수, 검찰 변수가 없으면은 뭐 퇴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현장에서. 야, 우리 김철원 그 의원은 네, 하여튼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체포 동의안을 자꾸 우리 비명계에서는 굉장히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퇴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 138표의 반대표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2차 체포 동의안 또는 3차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부결시키는데 필요한 표 12표입니다. 138에다 12표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1표에서 38표에 해당하는 그 비명계 표 중에서 12표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 12표를 가져오기 시작하는 그 껴안기 또는 각계격파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관리 TF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계 그 이계호 의원인가 임명하고 여러 당직에 있어서도 약간의 여지를 좀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하나 이제 각계격파에서 12표를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걸려있는 정치적 위기는 딱 두 개죠. 하나는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가결되면 어떡하냐. 그걸 막기 위해서 12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만약 1차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사실 그건 질 수 있는 퇴진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1차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그때는 새로운 정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질 수 있는 퇴진뿐만 아니고 그냥 바로 비대위로 가거나 그때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재명 대표 입장이 확고하다. 특히 138표.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그 세력조차 그대로 있고 그리고 비명계에서 얘기할 때 보면 비명계에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 그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 수 있는 퇴진 이런 것들은 결국 본인들 어떤 정치적 수사에 좀 불과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지키자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비명계에서 대안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검찰발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명계가 요구하는 질 수 있는 퇴진은 어렵고 계속 이 자리에 지킬 맞습니다. 것이다. 자, 그런데 송은재 그 대표는 하셨죠? 질서 없는 퇴진할 것 같죠? 제가 이 중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될 때부터 제 송은재 TV를 통해서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들어가세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입니다. 프로들입니다. 이 당이 정말 뭐 패족의 신세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질서 있는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가을이 올 때 연말 내년 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방법은 장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퇴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총선 앞두고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이해찬 많은 머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은 대타협입니다. 정확하게는 대야합입니다. 공천을 놓고 모두가 야합을 한 다음에 이재명의 공천권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이선으로 물리느냐, 새로운 얼굴로 총선을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얼굴로 아예 내세워서 그대로 미느냐, 이 계산을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오라고 한 이유는 이재명이 이선으로 있거나 일선에 그대로 가거나 어쨌든 그 모양새를 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 공천을 하기 전까지 대타협, 야합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감옥에서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이제 반론을 좀 하면요. 민주당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치 지도자,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 친명, 비명 이제 이런 기준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요. 민주당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로 민주당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송원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자인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왜 이 복잡한 문제를 민주당에서 풀지 못하느냐. 일사불란하게 풀 수 없는 구조는 의원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당원들한테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고요. 당원들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 대표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정리는 좀 어렵긴 하지만 당원 민주주의가 누구보다 어떤 당보다 잘 돼 있는 민주당의 특징 때문에 저렇게 이제 길을 못 찾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거나 또 친명들은 어떤 경우에도 지지하고 있는 77.7%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 뜻대로 가면 된다. 이런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당원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고 당대표를 바라보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민주당에서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소위 말하는 개딸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개딸 한 200명하고 그 당원 조원에서 토론회를 했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할 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자제해야 된다. 그 무슨 7적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들어간 것은 심하다. 자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개딸들이 막 반박을 했거든요. 반박을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트럭에 또 구호를 해가지고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이 트럭으로 뭐 화면을 상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제해라고 했는데 개딸들은 오히려 그것을 듣지 않고 더 강하게 나가는 상황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그렇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개딸들의 행동이 과연 그럼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 민주당이 이 복잡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당원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권리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날의 칼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당내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매우 복잡하다. 이런 상황 정도는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또 하나 부담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전 비서실장 전모 씨의 극단적인 선택인데 이번이 5번째라고 하는데 사실은 4번째입니다. 한 번은 성남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이모 씨는 그 질병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4번째인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이 떠오르시는지 보도에 좀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째고, 그리고 유서 내용, 전영수 씨 그 유서 내용은 아직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일종의 서운함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유서 내용이 다 공개된 건 김문기 씨예요. 김문기 씨의 유서 내용은 완전히 공개가 됐는데, 그때 보면은 어떤 검찰에 대한 원망 아니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원망보다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많았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떠오르는 말 들어주십시오.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 양심과 의리 사이에서 슬픈 선택. 적반하장. 자, 적반하장부터 제가 좀 궁금해집니다. 적반하장. 많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좀 하셔야 돼요. 첫 건이 네, 들고 말씀해 주시죠. 첫 건이 4명 또는 5명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네. 한두 명 때는 나의 지도자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4명, 5명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책임론이시죠. 당연하죠. 검찰이 지금 등장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러고는 그러니까 강압 수사를 해놓고 검찰은 빠져있고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 책임 있죠. 그런데 이분이 직접적으로 돌아가시게 한 원인이 이재명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 때문에 죽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못 가서 죽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리감으로도 한참 거리감은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송은재 대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모진놈 옆에 벼락 맞는다. 모진놈은 이재명 대표입니까? 예. 이거 비유하는 거니까. 이재명 뭐. 대표입니다. 이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1992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각 자기 지역에 계신 그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감옥에 갔거나 갔다 왔거나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 공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비리가 드러날 때. 이 정무직, 그러니까 이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습니다. 이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시장들이 감옥에 가면서도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책임, 이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어공들에게 이 책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의 경우를 보시면 대표적인 늘공의 대표입니다. 늘공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늘공은 시장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 지금 늘공의 경우에 이재명 시장이 당시의 시장이 늘공에게는 이 일을 묻지 마라. 모든 수사, 조사는 검찰이 나에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나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다 부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어공을 비서실장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인허가권을 갖고 특혜를 줘서 수많은 시장 군수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수많은 시장 군수들이 공무원은 기존 직업 공무원은 모두 보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철원 의원께서는 그 서울시에 근무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금 이번에 전모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남시장 비서실장, 서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가장 옆에서 그 같이 일을 하다가 이런 그 일이 나왔는데 아마 뭐 좀 남다른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공직자분들은 잠깐만 다 이렇게 양심과 의리 사이에서 설권 선택. 그 저는 이제 뭐 검찰의 뭐 어떤 강압 수사, 그다음에 또 모진놈 그 사이에서 가장 최대의 피해자분들은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제가 볼 때 공통분모는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던 어떤 위법 불법적인 또는 부당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이재명 대표를 팔려고 하면 그게 이제 의리가 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잡으려고 하니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 검찰 권력과 이재명 권력 사이에서 결국 가장 고민하다가 그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조금 그 순간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오래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도저히 털어놓을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검찰의 수사, 그 다음에 이재명 권력 사이에서 결국은 굉장히 좀 슬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7시간 정도로 조문을 못 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볼 때 그 가족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느끼는 그런 한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네 분의 어떤 죽음의 어떤 진실은 이재명 대표만이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만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해야 하시죠. 되겠는데요. 이게 검찰이 어느 정도 중립적이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 분 다 갖고 계신데요.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검찰이 지금 전제부터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검찰은 조작날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든 최종 목적은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걸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 다 알고 있는데 검찰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냐? 이재명이 시인을 하지 않았어. 이재명 먹은 게 없는데 뭘 시인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원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이 진짜 먹은 게 한 개라도 나오면 민주당 당원들 옹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저렇게 나서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재명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강압수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세상 떠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더 치밀기 때문에 이재명을 더욱더 보호하려는 이런 그 본능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약속된 한 시간이 좀 넘어가는데 예. 반론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장동 비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답니다. 성남FC 관련해서는 내가 한 푼도 챙긴 것이 없다. 모두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와 성남FC를 인정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법원에 가서 선처를 받을 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법은 지금 적극 행정을 했느냐 소극 행정을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이익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갔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갔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가성의 이 청탁이 있었느냐, 그 다음 대장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문제가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경찰이나 검찰이 부당 수사를 해서 내가 죄도 없는데 계속 죄를 만들어서 재판장에 가라 그러는데 국민들은 야 이거 수사가 잘못됐다 검찰 경찰이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야 왜 그런 이야기가 그럼 판사한테 가라 왜 갑니까? 내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재판도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데 수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 생각도 하나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유서, 만약에, 그러니까는 김bun계 씨 같은 경우 유서가 다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그 지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또 이번에 전모 씨도 보면은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게 한 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뭐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6쪽 중에서 1페이지는 전부 다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서운한 표현이에요. 이제 정치 내려놓으세요. 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을 텐데 그럼 가족에게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유세도 남기고 했을 텐데 만약에 검찰이 강압 수사 아니면은 뭐 빌건 수사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약했다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자, 지금 마지막 그 OX입니다. OX 뭐냐? 조금 전에 정기한 그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협치, 처음에 저희들이 협치 문제를 다루는데 협치 완성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단독 회담 당연히 정기한 그 평론가께서는 O 하실 것 같은데 단독 회담 필요하다 OX. 자, 필요하신 이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더 붙일 거 있으세요? 결국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도 길이 없다. 하지 않으면 대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구? 저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지금 야당에서 원하는 협치, 그건 정치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법치거든요. 법치 입장에서 볼 때 얼렁뚱땅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의자인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그 범죄 피의자하고 만나는 거는 검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부당거래죠. 부당거래. 그건 협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그런 영수회담의 의미가 거의 없다.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와 지금의 당대표 있는 걸 분리해주면 됩니다. 이걸 분리를 해주면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협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지금 같이 엮어가지고 민주당을 방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할 얘기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약속된 시간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포맷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이번 주에는 송국근 혼술타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스픽서 그리고 대구 스픽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